안녕하십니까. 제1회 기술과 정책의 융합 아이디어 광장 1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I 반도체 기술과 정책 발표를 맡은 1비입니다. 앞 영상에서 보았듯이 반도체는 휴대폰, 노트북 등 우리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품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회로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쓰임새로 개발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AI도 반도체가 쓰이지 않을까요? AI와 반도체, 지금 저희는 이 두 가지 분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반도체란 전기가 통하는 전도, 즉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물질을 말하며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전기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반도체는 지각을 이루는 물질의 구성 중 두 번째로 많은 규소이며 이는 모래의 순수한 성분으로 내장량이 풍부합니다. 실리콘은 주기율표의 14족 원자로서 최외각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실리콘 원자들끼리 결합할 시 안전한 오택 규칙을 만들어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불순물을 주입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P형, N형 반도체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실리콘보다 최외각 전자가 1개 모자란 3족 원소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규소에 최외각 전자가 3개인 붕소를 소량 첨가하면 빈자리인 전공이 생기게 되며 이 전공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류를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리콘보다 최외각 전자가 1개 많은 5족 원소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최외각 전자가 5개인 B소를 규소에 소량 첨가하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1개의 잉여 전자가 전류를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전공으로 인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원자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원자 모형이 N은 1, 2, 3 등에서 전자가 존재하도록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영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모형이죠.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빛의 이중 슬립 실험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의해 아는 사실이죠. 특히 관전 효과에 대해서 파장이 짧은 빛을 물질에 쏘았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장의 반비례의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전자는 운동량과 그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운동량 측인 P는 mv에서 플랑크 상수 h와 이의 파장 람다의 역수만큼 같아지게 됩니다. P는 mv는 람다분의 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P는 파바 곱하기 K로 정리할 수 있죠. K는 람다분의 2파이로 웨이브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p 제곱 곱하기 2m분의 1이므로 이는 하바 제곱 곱하기 k 제곱 곱하기 2m분의 1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전자가 에너지가 존재하여도 양자화되어 있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K는 웨이브 넘버로 람다분의 2파이에 람다의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되면 불연속적인 EK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화로 인해 표시된 곳 이외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여기서 위의 부분은 컨덕션 밴드, 아랫부분은 밸런스 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의 사이는 밴드 갭으로
전자가 양자화로 인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대온도 0K일 때 다음과 같이 컨덕션 밴드에는 전공이,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0K 이상일 때에는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는 전공이 차게 됩니다. 반도체는 에너지 갭이 약 6eV보다 작지만 부도체는 에너지 갭이 6eV보다 커 전자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도체는 에너지 갭이 없어 항상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반도체 개념의 제일 중요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 무수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전자가 위치할 확률을 페르미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공이 존재할 확률 또한 1 빼기 FE가 되겠지요. 여기서 밀도인 density of state를 곱하면 전자, 전공이 얼마나 있나 알 수 있죠. 특히 페르미 에너지는 페르미 probability function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만일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와 같게 된다면 페르미 probability function은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아래식처럼 말이죠. 만일 도핑이 안 된 인트린직 타입에서는 페르미 probability function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에너지 갭의 중간입니다. 하지만 N타입, P타입은 그 위치가 중간이 아니게 되죠. 캐리어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N타입은 전자가 컨덕션 밴드 쪽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EF가 인트린식에서 EF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페르미 에너지의 위치를 보고 P형인지 N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이 P형과 N형을 접합해서 만든 소자입니다. 이제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형과 N형을 접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전공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디플리션 에리아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자유전자와 전공이 없고 P형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N형에는 플러스 전하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P형에 플러스 전압을, N형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겠습니다. 전공이 플러스 전압에, 전자가 마이너스 전압에 밀려 들어가 디플리션 에리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유전자와 전공이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고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압을 가하는 것을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만일 반대로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P형에 마이너스 전압을, N형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겠습니다. 전자와 전공은 서로 빨려 들어가 디플리션 에리아가 더 넓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자유전자와 전공이 부족해집니다. 이처럼 반대로 전압을 가하는 것을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상태에서는 전류는 역방향으로 매우 작은 전류를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형과 N형을 접합하면 이 F는 일정해지고 이에 따라 밴드가 구부려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의 전자와 전공을 살펴봅시다. P형에도 약간의 전자가 있고 N형에도 약간의 전공이 있습니다. N형은 전자로 도핑을 하였고 P형은 전공으로 도핑을 하였기 때문에 다수 캐리어는 N형이 전자, P형은 전공이 됩니다. N형에서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베리어를 넘어 P형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에 따라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P형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N형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또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크기는 같은 전류가 생성됩니다. 즉 전체 전류는 0이 되게 됩니다. 아무런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경우
즉 평형 상태일 경우 캐리어들의 움직이는 반대 크기는 같게 되어 전체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바이어스를 주어 전압을 걸겠습니다. 다음은 포워드 바이어스를 준 상태입니다. P형에는 플러스 전압을, N형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겠습니다. 페르미 에너지가 P형과 N형에 각각 달라지고 이는 가한 전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압의 크기에 따라 배리어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 캐리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달라져 전체 커런트가 0이 아니게 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배리어가 커지게 됩니다. 또 페르미 에너지도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배리어가 커지게 되므로 다수 캐리어가 장벽을 넘어가기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 커런트는 소수 캐리어의 이동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적고 방향이 반대인 전류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같이 바이어스, 즉 전압을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결정됩니다. 반도체를 통해 전류 전압 특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도체와 부도체는 확연히 다른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와 반도체들의 조합을 통해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낼 수 있게 됩니다. P형, N형의 조합을 통해 PNP, NPN, BJT 트랜지스터 혹은 MOS를 만들 수 있으며 이 또한 가해진 전압에 따라 전류 전압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BJT는 다음과 같이 NPN, PNP 두 종류가 있으며 전압을 가했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의 조합으로 전류를 증폭하여 발생시킵니다. 모스펫은 다음과 같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조합으로 전류를 증폭시키고 특정 전압 뒤에는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BJT와의 차이점은 BJT는 가운데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모스펫에서는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 없이 드레인과 소스 쪽에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에 의한 전류의 조절과 증폭이 간단하여 모스펫 발명 이후 BJT보다는 모스펫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서 모스펫 구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은 모스펫 구조는 점차 작아지면서 2011년에는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스펫을 만들면 전압은 0일 때 새는 전류와 전력 소모, 딜레이 타임을 줄여 더 빠르고 열을 발생시키는 정도를 낮추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PU처럼 더 빠르고 열이 별로 안 나는 반도체가 있다면 컴퓨터는 더욱 발전하게 되겠죠. 이처럼 반도체 소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 시간이 더 빨라지고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도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아주 작게 만드는 것이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반도체가 있었으나 이 경쟁에서 밀려 현재 소수의 반도체 회사만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PU, GPU 같은 칩들은 이런 반도체 소자의 집합체로서 굉장한 고密도의 집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IC 칩에는 몇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집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칩은 작아지고 고성능이 되겠지요. 처음에 집적 회로가 나왔을 때 디자인하기 어렵고 비싸다는 문제로 집적 회로에 안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CAD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그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로의 예시입니다.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여 출력 전압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회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회로를 설계해야 칩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소자를 이용해서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메모리로 대표적으로 SRAM, DRAM이 있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메모리로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플래시 메모리는 전압을 어떻게 가해주느냐에 따라 전자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지우고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의 역할로 우리가 컴퓨터를 빠르고 용량이 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가 있으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2위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분야의 시장이 전망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점차 비메모리에 관한 반대출 시장 점유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와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